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1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세 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이버 한국에 대해 이민우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선생님께서는 근대 개화기 코퍼스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연구 성과를 발표해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성과의 한 부분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민우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특강 의뢰를 받고 어떤 특강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의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변화의 양적 추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제가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여름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들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의미 변화에 대해서 한국어 말뭉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양적으로 추정한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죠. 오랫동안 개념, 의미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언어 표현 혹은 단어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설명하고 기술할 것인지가 의미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문맥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였을 겁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문맥주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어 그 자체는 빈 깡통과 같다. 단어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문맥적 환경 속에서, 어떤 사용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 그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서 언어 연구에서 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단어의 의미 그 자체가 그 단어 그 자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고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규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문맥주의적인 의미 규정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주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미 변화를 양적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의 본질적인 측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겠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문맥주의적인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주의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의미 파악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 내가 알고 싶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겠죠? 보통 그것을 문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다양한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그 분포적인 특징은 어떤 것인가에
이걸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분포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자, 결국은 이제 분포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단어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단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단어 혹은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단어, 전혀 관계없이, 전혀 함께 나오지 않거나 그 문맥 속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단어,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단어들을 보면서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실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죠.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 자체를 통해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응용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던 것보다는 이제 보다 예증할 수 있는, 보통 이거죠. 예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구 방법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실증적인 과학 연구에 가깝게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미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어떤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내고 설명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적인 연구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연구 방법론은 양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일단 질적인 연구를 밝히는 방식으로 향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용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언어 사용 자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어 사용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뭉치, 코퍼스라고도 하죠.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인간이 산출해낸 언어 데이터 자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의미 변화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말뭉치가 아니라 시기별 말뭉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언어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의미 변화를 말뭉치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전제는 연구의 전제, 또 다른 전제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말뭉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말뭉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말뭉치들, 언어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의 말뭉치들은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과거의 자료들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돼서 이제 이용이 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굉장히 연구에 이용하기에 어려울 만큼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말뭉치는 세종 말뭉치입니다. 그렇죠? 국가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말뭉치 구축 사업을 했고 그 구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계열 말뭉치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계열 말뭉치는 세종역사 말뭉치 이 단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하거나 혹은 입력하거나 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세종역사 말뭉치는 현재까지 1100만 어절 정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100만 어절이 그냥 입력된 자료들인 거죠.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현대국어 말뭉치 20세기 말 자료죠.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자료들, 그걸 이제 균형 말뭉치로서 이제 구축한 게 한 1억 어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 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말뭉치의 장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장르의 언어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사용 양상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 세종 역사 말뭉치는 균형 말뭉치인가? 그건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균형 말뭉치가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이제 노력은 했지만 근데 현대의 관점에서 현대와 같이 그 다양한 언어 사용들의 자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들은. 그래서 어쨌든 뭐 균형 말뭉치를 지향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모은 말뭉치는 가능한 말뭉치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 그 한계는 감안하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언어 데이터 연구는 결과적으로 현대와 똑같은 장르를 모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장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장르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장르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뭐 최대한 노력한 어떤 자료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연구할 수 없어 라거나 연구가 불가능해 혹은 뭐 연구의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것들을 적용해 보고 그렇게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현재 한국어 말뭉치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영어 말뭉치는 그럼 어떤가? 영어 말뭉치가 이렇게 많은 게 너무 부럽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구글 엔그램이라고 해서 구글 북스, 구글 자료들, 구글에서 이제 다양한 그 책들, 텍스트 자료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빅데이터화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빅데이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영어 말뭉치 중에서도 이제 역사 자료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는데 코하라고 하는데요. 181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자료가 이제 4억 어절 정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말뭉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게다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이제 말뭉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한국어 말뭉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잘 정제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정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뭉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말뭉치 이제 표기법이 다르죠. 현대와 표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고어들이 있고 이런 고어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어는 또 이제 교차어라서 어미 활용이라든지 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절해 내려고 하면 형태소 분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뭐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자동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뭐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19세기 이전 자료들 그러니까 그 현대와 같은 표기법이 사용되기 이전 자료 띄어쓰기가 시작된 게 1900년대 초부터니까요. 그 이전 자료들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소 분석기가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요. 적절하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그거를 태깅을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일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중세국어라든지 근대국어라고 하는 그 언어 형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력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일단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뭉치들을 이용해서 기존에도 이 말뭉치가 구축된 게 1990년대부터 이제 말뭉치가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의미를 연구하는 연구 또한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연구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말뭉치를 이용해서 언어를 연구하는
특히 의미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죠? 네, 문맥색인 하는 거죠. 말뭉치 속에서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목표 단어의 문맥색인 추출을 합니다. 콘커던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좌우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냅니다. 보통 이제 문장 단위로 추출해낼 수도 있고 이제 좌우로 몇 개의 단어씩 추출할 것이냐 이건 이제 정해서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서 어떻게 하느냐? 쭉 뽑아내면 이제 좌우 문맥을 가지고 중심어절 가지고 정렬된 것을 쭉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연구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문맥색인 추출을 한다고 해도 말뭉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많아야 뭐 몇천 개 정도의 문맥으로 뽑혀요. 뭐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뭐 그 정도는 다 연구자들이 그냥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체크해내길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10,000개 넘어가지만 않으면. 근데 보통 현재 이제 있는 말뭉치가 그렇게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역사 말뭉치는 빅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출되는 문맥들에 나와 있는 문장 용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찾아내서 그냥 일일이 쭉 보면서 문장마다 태그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 이건 무슨 의미, 이건 무슨 의미겠구나. 보통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어떤 단어들과 사용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결정하자. 그래서 앞뒤에 사용되는 명사 혹은 서술어, 그쵸? 체언류 혹은 술어류들의 그 부류들을 범주화시킵니다. 부류들을 범주화시켜서 뭐 인간 범주의 부류들과 함께 사용되네, 아니면 사물 범주의 부류들과 함께 사용되네. 자, 이런 것들을 범주화해서 태깅을 쭉 달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 해서 각각 몇 개의 의미가 나오는지를 일일이 세서 이제 숫자를 딱 매겨줍니다. 딱 매겨주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빈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어떻게 얼마나 실제 사용 문맥에서 나타나는 의미 분절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타라고 하는 것을 예를 이제 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맥색인 예를 제가 가져오지 않고 요거는 이제 한국어 용례 검색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이제 아까 세종 말뭉치에서 문맥색인을 한 예를 이제 이렇게 쭉 추출해서 그래서 1번부터 쭉 얘들을 몇 개나 나오는지 이렇게 쭉 번호를 매겼죠. 번호 매긴 것을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이렇게 쭉 통계를 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빈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재밌게도 여기에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중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위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와 적게 사용되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의미는 20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의미도 있고, 여기 17세기부터 등장하는 의미도 있고 16세기부터 등장하는 의미들도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의미가 분화돼 나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그 의미가 분화돼서 새롭게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지고 혹은 줄어들고 실제 많이 사용되던 예가 쭉 줄어들고 이런 예들을 이제 들 수 있죠. 보면 요걸 볼까요? 지금 두 번째 21.5%의 사용을 15세기에 보여줬던 얘가 이 죄수를 놓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수를 놓다가 어떤 뜻이죠? 그렇죠. 석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죄수를 이렇게 놓아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석방하다, 죄수를 석방하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요 49.1%로 가장 많이 사용된 예가 바로 이제 물건을 놓다가 되겠죠. 요 16번의 의미. 물건을 놓다 16번의 의미로 물건을 놓다가 가장 많은 것을 놓고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죄수를 놓다가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8.6%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손을 놓다가 되는 거죠. 이제 손을 놔버렸어. 이 일을 이제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변화들을 보시면 특정한 의미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예들이 이렇게 나오죠. 17세기에 와서 덫을 놓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10.9%를 차지하는 16세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예는 이를 놓다. 그래서 손을 놓다, 이를 놓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 아니면 이 앞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된 걸까? 이건 모르는 거죠. 실제 자료가 없으면은 그게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 확장의 일반적인 이렇게 확장 양상을 생각해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양상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전이돼서 나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할 수 있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확장돼 나가고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 선후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거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게도 요 20세기에 딱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게 된 요 의미는 바로 뜨등 뭐냐면 아마 문제를 놓고 라는 요겁니다. 문제를 놓고 8번 의미죠. 8번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확장 양상들, 그냥 의미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느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현재에 올수록 추상적인 의미가 새롭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의미들이 줄어들고 추상적인 의미가 늘어나게 되는 양상들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일단 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의미 변화들을 추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그 분석 기법이 급격하게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문맥을 추출해서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그 빈도들을 뽑아내고 그걸 이제 육안으로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육안으로 그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범주화시키고 했던 것이라면, 현재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응용해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0년대의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나타났고 201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말뭉치 연구에 적용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죠. 이건 아주 유명한 과정이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정입니다. 일단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를 모아야 되겠죠. 우리는 역사 자료를 모읍니다. 어떻게든 뭐 입력을 하든 모읍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오류라든지 잘못 입력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자료 변화를 합니다. 이때 자료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위상 공간 정보화 방식을 사용하고 이게 이제 TF, IDF와 같은 이제 문맥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빈도를 이제 계산하고 주요 단어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들, 혹은 그냥 프리퀀시만, 빈도만 이용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차원 축소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하게 되죠. 이제 계산을 하려면 너무 데이터의 양이 크면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고 그 다양한 피처라고 하죠. 자질들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걸 차원을 축소해서 이제 특이값들, 특정한 자질들을 보다 유용하게 추출해내기 위한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라텐틱
라텐트 시멘틱 어널리시스 같은 방식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됐던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워드2백 같은 경우 워드 임베딩의 다양한 방식들이 이용되기도 하고, 뭐 딥러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도를 높이거나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이 이제 그 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기법들이 전체 의미 변화를 연구하는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떤 의미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양상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니까요. 일단 그러면 텍스트 정보화된 자료들을 의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의미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얼마나 의미가 바뀌었느냐. 우선 첫 번째는 그걸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특정한 단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어.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옛날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달라졌어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그럼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졌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맥 유사도의 변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맥 유사도 변화는 일단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죠. 현재 2020년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코퍼스 데이터, 언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의 문맥들과 그 이전의 자료들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문맥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똑같으면 문맥 유사도가 일관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쭉 나오겠죠. 그쵸? 비슷한 유사도로 나올 겁니다. 만약 유사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굴곡진 형태가 나온다면 그러면 의미가 변했구나. 그리고 살짝 움직이는 건 조금씩 흔들리네. 뭐 당연히 의미는 뭐 그때마다 흔들리면서 뭐 새로운 의미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많이 사용됐다 적게 사용됐다 하니까 흔들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의미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큰 흔들림이냐, 큰 변화냐, 이걸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일단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뭉치 자료를 가지고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자료들을 가지고 샘플 단어들을 일단 뽑아서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문맥 전체, 말뭉치 전체, 시기별 말뭉치 전체의 문맥 유사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현재니까 이건 똑같을 테고, 여기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의 유사성. 코사인 유사도니까 이건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0.5 정도, 0.5에서 0.6 정도의 유사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7세기 무렵부터, 여기가 19세기죠? 17세기에서 19세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서 크게 변화했죠? 그리고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국어사 연구 혹시 학부 때 수업을 들었다면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언어의 전반적인 변화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뭐 시대적인 변화, 뭐 이거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 왕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자, 그때 근대 국어가 형성되는 지점을 몇 세기로 잡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17, 8세기로 잡았잖아요. 17, 8세기를 근대 국어가 형성되는, 현대 국어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근대 국어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17, 8세기로 잡았는데 실제로 전체 문맥 유사도를 보니까 그게 맞구나. 양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거는 연구자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이렇게 쭉 보면서, 자료들을 보면서 이 시기에 크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기 우리가 17, 8세기를 기점으로 근대와 그 이전을 나누었던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이제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뭐 말뭉치 데이터가 한계가 있으면 뭐 어차피 자료가 그것밖에 없는 거면 더 이상 뭐 밝힐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자료 가지고 파악해낸 게 이게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가다와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문맥 전체 유사도의 평균이죠. 이게 평균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평균 변화의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선이. 그쵸. 평균 위쪽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변화가 거의 없다.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냥 시기에 따른 그 변화 그대로 그냥 따라서 현재까지 그냥 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집. 잘 알고 계시죠? 이 계집이라고 하는 현재의 욕으로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계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15에서부터 17세기까지와 19세기, 20세기까지와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큰 변화를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죠. 옛날에 이전에는 거의 달랐는데 현재와 같은 의미와 굉장히 큰 차이, 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가다는 그렇게 크게 변화한 건 없어. 의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가는 건 그냥 똑같이 가. 그런데 계집은 옛날과 지금 굉장히 크게 변했어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변화들을 그럼 뭐가 변한 걸까? 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전체 단어들을 대상으로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전체 단어의 문막 유서들 쭉 뽑아서 비교해 보면 크게 변한 얘들과 작게 변한 얘들, 거의 변화가 없는 얘들의 단어 부류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사인 유사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의미 변화가 된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어? 라고 하는 걸 파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 그쵸.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이 뭐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이 뭐야? 그리고 그 문맥을 보여주는 게 주변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야? 보통 그것을 이제 핵심어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키워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쵸? 주변 단어가 무엇인가? 자,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외롭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세기 초에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제 외롭다가 사용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이제 주변 단어들이죠.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 혼, 죽다, 어머니, 무덤,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군사, 그래서 뭐 전쟁과 죽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외롭다가 사용되는데. 그런데 20세기 말이죠. 현재 우리 지금 1990년대 이후의 텍스트들의 핵심어를 보면 그냥 사는 것 자체, 길, 밤, 친구, 여자, 아버지와 같이 좀 대조되는 영역들이 범주, 사용되는 언어 범주들이 달라진 것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어머니가 핵심어인데 여기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외롭다의 키워드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외롭다, 여자가 없어서 외로워라고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혹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 되고 그냥 삶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외로운 어떤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20세기 초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핵심이 되는 거고 뭐 내가 죽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머니와의 이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외로움의
이유가 되는 거였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의 변화, 그리고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황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추정하고. 방송과 같은 예를 든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방송이라고 하는 예가 의미가 전환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에는 무죄, 죄수,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하나님, 법부, 판사, 죄인. 자, 20세기 말에는 방송국, 방송사, 방송인. 완전히 다른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문맥 유사도를 살펴본다면 이 차이도 이제 드러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핵심어 문맥들을 뽑아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들, 문맥적 환경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핵심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제 쭉 나열하면 그런 변화들을 쭉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뭐 이제 텍스트 핵심어들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그 변화 양상을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보여줄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많죠. 언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네트워크 분석도 이제 주변의 그 관계가 깊은 주변 단어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그 단어 문맥의 뭐 밀도라든지 그 네트워크의 구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아까 말한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이를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20세기 초에 오면 특정한 방송이라고 하는 주된 의미에 쏠려서 이제 사용되는 예들을 보이고 그것보다 조금 성글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봤던 핵심어들이 이제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될 테고요. 그 핵심어들의 가중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 있는 색깔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하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묶일 수 있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 그러면 또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이제 묶이게 되는 세부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위 네트워크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감정어들이라고 하는 8개의 감정어들의 사용을 이렇게 뽑아서, 사용 문맥을 뽑아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멀티레벨을 이용해서 이제 하위 네트워크 분석을 했어요. 하위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이제 100단어를 뽑아서 이제 상위 100단어를 뽑아서 분석을 한 것을 보여주는데 감정어를 보면 일단 여기에 이게 이제 20세기 초의 감정어들이 사용되는 문맥의 네트워크의 하위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20세기 말에서 이제 하위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20세기 초의 감정어의 사용들이 훨씬 더 이제 구분되지 않고 더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위 네트워크들이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반면 요 20세기 말에서는 좀 더 구분되는 양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좀 더 이제 구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예들에 있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쁘다와 즐겁다라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기쁘다와 즐겁다. 그래서 유의어 이렇게 묶여 있고 부끄럽다, 괴롭다, 외롭다 이렇게 나오고 그립다와 슬프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20세기 말에는 여기에 잘 겹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부분 보시면 슬프다와 기쁘다라고 해서 반이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기쁘다와 슬프다가 밀접하게 딱 달라붙고 그립다와 괴롭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부끄럽다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그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위치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들 상에서의 그 관계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단어가 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갖는 특정한 단어들,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과의 서로 맞물린
관계를 가지고선 사용이 되는데 그런 사용되는 관계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것은 그쵸, 의미 영역이 이렇게 바뀌었다. 의미 영역이 변화돼 나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걸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일단 특정한 단어들이 사용되는 의미의 영역의 범주나 범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어떻게 단어들의 의미의 변별점들이 어떤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테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자질들 같은 것들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단어의 의미 영역 속에 중요한 피처들로 사용되는 특정한 자질들로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은 무엇인가, 이걸 뽑아내는 거죠. 물론 뭐 앞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것, 그 키워드 자체가 자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해서 다른 단어를 이제 자질로서, 다른 단어를 설명해주는 자질로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의미 분석이라든지 의미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워드2백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번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문맥을 가지고 이제 300차원으로 워드2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빈도상이 100단어만 뽑아서 티스네로 이제 이렇게 티스네를 통해서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2차원으로 보여준 건데 그 네트워크 분석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과 비교해서 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이 분포 자체가 이 특정한 핵심어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 그 자체가 이제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사랑하다, 이제 사랑을 보세요. 이제 사랑하다를 보면 사랑하다 옆에 과애하다, 자애지정, 흠애하다, 애중하다, 총애하다. 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세부적인 하위어들이 쭉 이제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쭉 모여 있어요. 뭐 애대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쭉 모여 있고,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표상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양상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말에 이렇게 딱 넘어오면 똑같은 사랑하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이별하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양상이 딱 드러납니다. 사랑과 양. 그래서 앞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과거의 그 언어 사용 양상들이 그 특정한 단어에 관련돼서 같이 사용되는 게 유의어들이라든지 하위어도 이제 그 의미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의미들을 공유하는 그 단어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용되는 양상이 더 짙었다고 한다면 20세기 말에 와서는 이렇게 정반대되는 반이어가 더 가까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섬기다, 뭐 아끼다와 같이 좀 약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다라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행위, 다른 어떤 행위들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 양상들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모이게 되는 양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이 자체를 이제 개념화다라고 본다면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이 구조, 그리고 이 워드2백을 이용해서 분포화시킨 이 단어들 간의 관계들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구조다, 개념 구조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차이들을 발견하고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뭐 분석을 통해서 파악했으니까, 그럼 왜 이런 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는 좀 더 이제 풍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제 당시의 서의 상황, 그리고 그 텍스트의 성격, 그쵸? 이 장르적인 성격, 이 텍스트들이 말뭉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살펴봐야 될 테고, 그리고 그 텍스트가 이제 생산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와 관련해서 이걸 살펴본다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외롭다 같은 경우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죽음, 전쟁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그 시기가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이고, 그렇죠? 뭐 일제 침략기 이기도 하고,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뭐 러일 전쟁 같은 우리 이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던 시기이니까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왜 이런 사용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용 자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좀 잘라내서 좀 봤습니다. 15세기부터 이제 20세기까지 이제 홀수로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요. 15세기의 사랑하다를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다도 의미가 변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하다는 어떤 거였죠? 지금의 사랑하다와는 전혀 달랐죠? 뭐 생각하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애정의 의미로 이렇게 쭉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그 단어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러면 여기도 그렇겠죠. 사랑하다 같아, 뭐 옳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결하다,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사랑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오면서 뭔가 이제 뭐 울다, 뭐 견디다, 뭐 여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무언가 그리워하는, 뭐 내가 연인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9세기에 오면서 이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는 것을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여기서의 사랑은 친족 간의 사랑이 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사랑,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지금과 같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이런 그쵸, 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 같은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죠. 조금 달라져요. 애청자 같은 게 나오게 된 건, 이건 이제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특정 장르에서 많이 사용된, 아마 라디오 뭐 텍스트, 라디오 뭐 텍스트가 들어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고, 뭐 아내라든지 뭐 아낀다, 이별하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뭐 섬기다 같은 건 기독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뭐 결혼과 관련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가다고, 뭐 실제로 성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 단어에 대한 개념,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의미 변화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의미 변화의 결과, 의미가 변화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그쵸? 아니면 의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혹은 의미가 완전히 전이 되거나, 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 결과들을 그럼 똑같이 이제 의미가 변했는데, 이게 확장된 거야? 축소된 거야? 뭐 상승한 거야? 뭐 하락한 거야? 뭐 전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거 가능하냐? 양적인 추정을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똑같습니다. 빈도 변화와 코사인 거리 변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빈도 변화와 코사인 거리 변화를 이용한다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 전제가 돼요. 빈도가 변한다. 즉, 빈도가 많다.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시기에 많이 사용된다면,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축소되겠죠. 특정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실제로 확장됐느냐 줄어들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했죠. 코사인 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코사인 거리를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인 거죠.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문맥들을 비교했을 때 코사인 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 단어가 사용된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사용되는 감정어들이 있는데 20세기에 사용되는 감정어 문맥들 사이에 코사인 거리를 재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쟀는데 이거는 그 시기 안에 문맥들을 재는 거죠. 특정 시기 안에 사용된 그 사용 문맥들끼리의 코사인 거리를 비교합니다. 그럼 코사인 거리가 길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들이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이가 크다는 건 의미가 그만큼 다양하다, 다른 의미들이 많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대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 그 동일 시기의 문맥들을 비교했을 때 코사인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니까 결국은 의미가 어떻다? 확장되지 않고 축소됐다. 그쵸? 의미 범위, 사용되는 의미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빈도 변화는 텍스트의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t-스코어로 비교를 해줬습니다.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요. 비교했을 때 보시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큰 변화가 없고 19세기에 확 늘어나죠. 이 감정어입니다. 감정어 아까 8개를 보여줬던 그 8개의 감정어들의 사용을 전체를 뽑아서 이제 사용 그 빈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t-스코어로 비교해봤더니 19세기에 확 올라갔다가 20세기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비교해보자 라고 했더니 코사인 유사도도 뭐 쭉 이렇게 가다가 확 갑자기 달라지죠. 19세기에 감정어 사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19세기 이 무렵에 감정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됐고 그리고 살짝 뭐 그게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의미가 확장됐구나. 어느 시기에 의미가 확장되는구나 라는 거를 뭐 어쨌든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의미가 축소돼. 의미가 실제로 축소되는 건 그럼 반대겠죠? 그쵸?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똑같이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혹은 코사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코사인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걸 말하죠. 자, 코사인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계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쵸? 의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단어라고 봤어요. 17세기에 계집의 사용맥이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0.98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이렇게 쭉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유의미하게 줄어든다. 결국 계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축소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축소의 시점은 아마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양상,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세기까지 축소되는 양상은 계속 이어져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의 직관과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축소돼 왔다라고 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어 나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성 분석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을 드러내 주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이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성 분석을 역사자료 말뭉치에
계집이 사용되는 문맥에다가 적용을 해봤고, 적용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의미가 축소되는 것과 유사하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감성 변화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가면서 뭐 약하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부정적인 감정 값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역사 자료 속에서 지금 마이너스 0.1 정도의 이 값이 정말 얼마나 큰 부정적인 값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체 단어들을 다 비교해 봐야 그 전체적인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단 확인을 해본 겁니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감성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성 분석을 통해서 센티멘털 애널리시스죠. 감성 분석을 통해서 의미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센티멘털 애널리시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까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한 것처럼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서 쭉 그 이전에 역사자료 말뭉치에 적용해서 분석을 해서 그 값들을 비교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감성 분석을 적용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건 일단 감성 분석하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사전을 구축해서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것을 대입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감성 사전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과거로 갈수록 어때요? 네,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이제 구멍난 단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성 분석이 왜곡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굉장히 높아져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 거라는 방법이 들고, 그래서 20세기에 좀 광범위하게 감성값들을, 단어들의 감성값들을 구축해 놓는다면, 그럼 어느 정도 그 계산의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찾는 게 가능성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서요. 가능성을 찾았고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사랑 같은 경우를 봤어요. 반대로 사랑 같은 걸 보니까 20세기 초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20세기 말에는 굉장히는 아니죠. 약하게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20세기 말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쵸. 사랑이 사실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면 이제, 괴로운 사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여러분도 사랑의 경험을 해보면 뭐 씁쓸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등비등한, 부정과 긍정이 비등비등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비교한 거에 비하면 사랑은 19세기인 거죠? 19세기 말에 훨씬 지금보다는 더 부정적이었고, 그 자체로 보면은 큰 차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아마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양상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라든지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나 문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증이라고 보통 하죠. 통계적인 근거로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 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들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왜 변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실제 예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화, 단어들의 변화들을 포착해낼 수 있을 테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적인 언어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잘 정제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보다 쉽게 분석 기법만 적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렇잖아요.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분석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손에 얻게 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양들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도전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은, 이 연구들이 쌓아놓고 그 노력들이 쌓아놓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 기법들이,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현재의 빅데이터 연구,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든지 빅데이터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보통 이제 근대 이후 자료들을 중심으로 놓고 하잖아요. 그건 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부터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월하게 확보하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옛날 자료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술자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그거 분석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이제 어떤 본질적 학문 그 본연적인 호기심을 가지고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일단 어쨌든 그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정제하고 하는 건 혼자서 연구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서로의 연구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연구를 하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기술의 쓰나미, 기술의 이 파도에 휩쓸려서 묻히게 되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로서 사실 우린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인문학 연구를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술 자체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익숙함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문학자가 기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술자는 기술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인문학자는 인문학자의 본연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컴퓨터는 다 아시죠? 절대로 시키지 않은 일은 정말 손톱만큼도 절대로 0.0001%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시킬 것, 무엇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석해낸 것을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인 거죠. 연구자의 몫. 그걸 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앞서 나와서 뭐 값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몫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는 또 인문학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이게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인문학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사명,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 뭐 기술의 시대, AI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용자이지 기술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을 잘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비판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부의 말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민우 선생님은 감정 어휘의 의미 변화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그 연구 성과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